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분무건조 기초의 이론에 대한 웨비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뷰티코리아의 정필진이라고 합니다. 어, 분무건조기를 접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분무건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그림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볼리비아에 있는 유유니 사막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바다였던 공간이 지반작용을 통해서 3,000m 넘는 고도를 갖게 돼서 높아지게 돼서 강한 햇볕을 통해서 이제 오랜 기간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소금 사막이 된 거고요. 옆에 오른쪽 그림은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소금입니다. 두 가지 같은 성분이지만은 생성되는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뷰티에서 제공하는 분무건 회전증발 묵기를 통해서 장시간 이제 소금물을 건조를 했을 때 이런 큰 덩어리의 소금을 얻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분무건조기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입자의 작은 입자의 그 소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무건조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시료를 액상 시료를 뜨거운 공간에 분무를 해줍니다. 그때 생성된 액적이 뜨거운 그 공간을 통과하면서 그 액적에 포함된 용매는 증발이 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고형물만 아래 파우더 형태로 이제 얻게 되는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분무 건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응용 분야를 보게 되면은 우유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분유화시키는 작업, 그리고 추출한 커피를 인스턴트 커피로 만들어서 좀 더 손쉽게 복용할 수 있으니까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분무 건조를 할 수 있는 시료는 액상 시료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료 자체가 그 얇은 튜브를 통해서 기계 안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높은 점도와 그리고 이제 큰 알갱이가 있으면은 그 노즐을 막아서 분무 건조를 좀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외에 기본적으로 시료는 액상 시료들은 다 분무 건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용액 상태, 에멀전 상태, 페이스트, 겔 그런 이제 모든 상태의 액상을 분무 건조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좀 더 그 분무 건조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배합 안에 당 물질이라든지 폴리머 물질 같은 경우에 고온에서 입자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 해결책들도 이제 다 있어서 그것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땅, 말스토데스트린 용액과 같이 클리어한 용액을 이제 분무 건조했을 때 이런 입자를 얻게 되겠고요. 현타액, 우유와 같은 에멀전 현타액들을 분무 건조해서 또 입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무기물을 얇게 잘 빻아서 잘게 이제 분쇄를 해서 용액에 잘 분산을 시킨 다음에 또 적당한 크기, 원하는 크기의 입자를 얻기 위해서 또 분무 건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에 따라서 분무 건조를 분류를 하는데 이제 어떤 배합을 통해서 이제 분무 건조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네 가지로 크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분무 건조. 처음부터 액상이었던 시료를 분무 건조를 해서 그 분말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유라든지
커피 추출액 같은 것들을 뭐 분무 건조해서 이제 분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분무 건조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는 뭐 마이크로나이제이션, 스트럭처럴 체인지 이런 방법은 처음에 분말로 가지고 있던 시료를 용매에 녹이거나 잘 분산을 시켜서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입자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본 나노튜브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을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할 때 용액에 잘 분산을 시킨 다음에 농도에 맞춰서 잘 분산을 시킨 다음에 분무 건조를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응집된 입자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제약 분야에서 합성을 통해 얻어낸 API를 용매에 용해시킨 다음에 분무 건조를 하게 되면은 원하는 모양의 처음에 결정화돼서 좀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의 분말을 원하는 크기와 그 모양의 입자를 얻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위아래 그림은 언뜻 보시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점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위아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A 물질이 액상이냐 고체냐 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물질은 이제 증발이 되지 않아야지 되고요. 이 액체 물질을 부영제 B에 균일하게 인캡슐레이션 하는 방법. 그래서 A 물질과 부영제 그리고 용매를 아주 균일하게 혼합을 한 다음에 분무 건조를 하면은 이 부영제 사이에 아주 균일하게 A 입자가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마이크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향기 나는 향료 물질 A를 부영제 B에다 넣고서는 오랫동안 향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앵글로빙이라고 하는 방법은 A 물질을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 물질을 B로 둘러싸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용매 C에다가 아주 균일하게 혼합을 한 다음에 분무 건조를 하면은 이 A 물질 위에 B 물질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A 물질의 물성을 계량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니면은 A 물질의 릴리징 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릴리징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무 건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4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분무 건조 모드에 따라서 또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오픈 프로세스에 대한 그림입니다.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다가 가열을 하고 이 스프레이 타워라는 공간에다가 세워준 다음에 내부에 시료를 분사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분무 건조가 일어나게 되고 만들어진 파우더는 스프레이 타워 아래쪽이나 혹은 사이클론 아래쪽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뜨거운 공기, 증기가 포함된 뜨거운 공기는 다시 외부로 배출이 된다고 해서 오픈 프로세스라고 구분을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B-290번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 B-90 HP 나노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이 기기만을 다른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 기기만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프로세스라고 구분을 하고 이때는 반드시 물에 녹인 시료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유기용매가 20%까지 허용이 되고 나노 스프레이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유기용매가 허용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클로즈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시료하고 이쪽에 보시는 질소 2가지만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내부에서 계속 이 건조 공기는 순환을 하게 됩니다. 시료가 분사가 돼서 입자가 생성이 돼서 아래쪽에서 포집이 되고 난 후에 증기가 포함된 뜨거운 공기는 콘덴서 쪽으로 이동을 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증발된 용매들이 여기 이쪽에서 회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내부로 유입을 시켜서 계속 이제 재순환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앞서서 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은 분무건조에서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유기용매 사용하는 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시료를 안전하게 분무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불활성 기체의 조건에서 계속 순환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때 사용하는 모드가 프로스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뷰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앞서 보여드렸던 B-290번, B-90번 이 본체에다가 B-295 이노트루프라고 하는 장치를 함께 장착을 해서 질소를 계속 순환을 시키고 그 증발된 증기를 다시 영하 30도까지 냉각을 시켜서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안전한 분무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용매와 같이 또 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 물이 영하 30도의 공간에서 얼어서 이 공기의 흐름을 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습기, 디후미디파이어라고 하는 제습 장치를 통해서 그 시료에 섞여 있는 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노트루프라고 하는 장치에 들어가서 이제 유기용매까지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다시 기기로 이제 공급을 해서 분무건조를 지속적으로 또 안전하게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른 분무건조의 그 분류를 보면은 그 열풍의 흐름 방향과 시료의 분사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는 건데 거의 모든 실험실용 장비들은 이제 코커런트 방식이라고 해서 열풍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시료의 분사도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간혹 뭐 시료와 열풍과의 접촉 시간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카운터 커런트, 믹스드 모드 이런 방식들은 생산용 장비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용매는 이제 물이라고 가정을 해서 물 1kg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실험실용 그리고 6kg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파일럿 시스템 그리고 6에서 25kg까지를 소형 생산 장비 그 이상을 대형 생산 장비로 항상 이제 구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무건조기라고 하니까 이 명칭에서도 나오듯이 분무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무건조기에 사용되는 노즐들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험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노즐이 투플리드 노즐입니다. 이주체 노즐이라고도 부르고 궁합식 노즐이라고도 부르는 장치로 그 압축 공기하고 시료를 섞어서 분사를 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때 생성되는 평균 액적 드롭렛 사이즈의 크기는 공기하고 시료하고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흔히들 이 노즐 크기에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뭐 이 노즐의 헤드의 크기를 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산된 입자가 만약에 좀 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빈번하게 노즐을 바뀌는 경우에는 이 큰 노즐을 사용하지만은 그 큰 액적을 생성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액적의 평균 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즐로 유입되는 공기와 시료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 사용되는 로터리 아토마이저, 프레저 노즐 이 2가지는 주로 생산 장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노즐입니다. 그래서 로터리 아토마이저의 경우에는
노즐 헤드 부분이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쪽 예, 속도, 이 면 속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균 입도가 이제 생성되는 드루머스의 평균 입도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요거는 비 오는 날 우산을 돌려보셨을 텐데 이때 우산을 빠르게 돌리면은 더 작은 물방울이 더 멀리까지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천천히 돌리면은 큰 입자가 가까운 데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빨리 돌리면 빨리 돌릴수록 더 작은 입자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저 노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입자가 이제 생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분무기가 이제 요거의 뭐 대표적인 흔히 볼 수 있는 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생산용에서 사용되는 이 두 가지 노즐을 뭐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실험실에서 작업을 하신 후에 스케일업 통해서 큰 장비로 이제 넘어갈 때 이 노즐에서 생성되는 입자의 조건을 알아야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스케일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백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시는 이제 울트라소닉 노즐 같은 경우에는 노즐 헤드의 진동 속도에 따라서 평균 입자의 크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로 이제 실험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노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이류체 노즐에서 생성되는 입자보다 좀 더 큰 입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요 울트라소닉 노즐을 이제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험실 장비들은 코커런트 모드로 해서 건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생성되는 액적에서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열풍에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의 변화는 이 액적에 포함된 용매가 증발하는 데 사용되는 열량과 파우더의 온도 변화의 합과 같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요. 실제로는 주변의 온도 변화라든지 실제 손실되는 열 때문에 정확히 같아지진 않지만은 기본적인 열 역학적인 이론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노란색 그래프는 기기 안으로 유입되는 드라잉 가스의 온도 변화고요. 빨간색 라인은 시료가 공급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렛 온도에서 열풍은 공급이 돼서 계속 온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료는 상온에서 주입이 돼서 상승을 하게 되고 증발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후에 파우더가 이제 용매가 다 증발이 되고 파우더가 생성이 된 이후에 이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고 이때 시료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온도는 이제 어떤 모든 분무건조기에 표시되는 아울렛 온도와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분무건조를 꺼리거나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열에 민감한 시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인데 요 이제 온도 변화 차트를 보시면은 열에 완전히 민감한 열에 민감한 시료들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걱정하시는 것 같이 인내 온도까지 시료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에 민감한 시료들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처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전한 열에 대해서는 안전한 건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분무 건조를 하는 경우에 초기 분무 조건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이제 시료를 분무하기 전에 시료와 동일한 조건의 순수한 물 혹은 솔벤트 조성을 가지고 미리 분무 건조를 한번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설정된 인let 온도에 따라서 아웃렛 온도가 결정이 되고, 이 가지고 계신 시료의 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이제 분무 건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좋은 방법이 동일한 물질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찾으실 수가 있겠고,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파인더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분무 건조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물질명 검색하시면은 그 물질명에 따른 분무 조건이 이제 많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좋은 이제 실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외에 뭐 이런 자료들을 찾아도 비슷한 물질이 없다 하는 경우에 물에 녹인 시료의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에서 뭐 인let 온도를 120도, 아스피레이터를 100%, 스프레이 에어플로우 40mm, 그리고 펌핑 속도는 20% 전후로 했을 때 아주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분무 건조의 응용 분야를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 제약 시장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시장, 물질 개선을 위한 화학 시장, 그리고 전통적인 식품 시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제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래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은 아래에 보시는 천식 치료제, 그리고 만성 폐질환 치료제, 혼합해서 이런 이제 폐질환 치료제의 응용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강 흡입제 때문인데, 구강 흡입제의 입자의 크기가 1에서 5마이크론 사이가 돼야지 여기 보시는 폐포까지 날아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보다 크거나 더 작거나 하는 경우에는 클 경우에는 구강이나 식도에 다 흡착이 돼서 폐포까지 날아가는 확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정확한 입자 사이즈를 제어하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구강 흡입제의 경우에 분무 건조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연결이 돼서 활용이 되는 분야인데, 이제 구강 흡입제를 만드는데도 함께 이제 약물 부영제, 몸에 들어가 체내에 이제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약물 부영제 연구가 같이 이제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 아래 보시는 이런 폴리머 물질들을, 부영제들을 이제 함께 약물과 함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분무 건조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예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응용 분야가 아래와 같습니다. 촉매 기술, 미세 자성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탄소 나노튜브, 이런 분야에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활용이 되는 분야는 2차 전지의 고성능 양극 물질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실리카 물질을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와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분무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 그래핀 옥사이드가 나노 실리카를 입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결을 통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처음 나노 실리카 상태에서 양극재로 활용이 됐을 때는 충전 방전을 통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했을 때, 이 물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꽉 잡아줘서 이 수명이 충전 방전을 반복한다고 해도 수명이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론 나이트라이드와 텅스텐 카바이드와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하나의 입자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공구를 제조했을 때보다 여기 보시면은 뭐 폴리부틸 메타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물질을 바인더로 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주고 나서 공구 제조를 하면은 보다 더 단단한 그 이제 공구를 제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무건조에 대한 뭐 간단한 원리 특장점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그 분무건조와 이제 많이 비교해서 사용하시는 동결건조와 비교를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건조법은 모든 형태의 시료를 다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무건조는 반드시 시료의 형태가 액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조가 되고 난 다음에 파우더 형태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이제 동결 건조기나 다른 이제 건조기는 그 초기 형태와 유사한 모양의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되죠. 동결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열 안정성에는 굉장히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무건조기의 단점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불안정하지는 않다 하는 부분이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뭐 이제 제수화를 하는 경우에는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 처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조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되겠습니다. 실제 분무 건조를 하게 되면은 시료가 들어간과 동시에 이제 아래쪽에 그 파우더로 해서 결과물을 얻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프로세스 타입은 일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동결 건조기를 포함한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료를 건조기에다 넣고 건조가 돼서 나오는 이제 배치 프로세스 형태가 되겠고, 이제 스프레이 드라잉은 계속적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들어가서 분무 건조가 돼서 결과물을 얻고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조기 같은 경우에 거의 뭐 건조기에 들어간 물질을 특별히 뭐 다른 배출구로 뭐 날려보내지 않는 한 거의 모든 시료를 얻게 되는데 반해서 분무건조의 경우에는 이제 실험실용 분무건조기는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부의 공기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입자,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지, 그 사이클론에서 구분할 수 있는 입자보다 작은 입자가 제조가 됐을 경우에는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닝 코스트, 작동하는 데 활용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은 더 적게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뷰키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입자 제조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200 나노미터부터 5마이크로까지 제조를 할 수 있는 나노 스프레이 드라이어, 그리고 2에서 25마이크론까지 만들 수 있는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여기 이제 2에서 25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만들 수 있는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가 이제 활용이 됐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 좀 더 큰 입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인캡슐레이터라는 장치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갭을 메꾸기 위해서 특별한 노즐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울트라소닉 노즐을 통해서 좀 더 큰 입자 만드는 분무건조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특수한 노즐을 사용하는 인캡슐레이터를 통해서 나노미터대, 200나노미터부터 수 밀리미터까지 입자를 제조하는 솔루션을 뷰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먼저 문의하신 그 말토덱스트린을 함께 이제 분무 건조를 하시는데 이제 카라멜화가 돼서 타워에 흘러들인다고 하시면은 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이 많은 양 함유가 된 경우에 이 타워 내부에 건조가 되지 않고 부착이 돼서 이제 흘러내릴 수가 있겠고, 말토 온도를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말토덱스트린의 함량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벽면에 흘러내리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물질일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 양에 대비해서 말토덱스트린의 첨가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하신 건조 분말 약물을 더 작게 제작하는 방법이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미니 스프레이 드라이어 같은 분무건조기는 만들 수 있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도 2에서 25 마이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 마이크론보다 더 작은 입자가 생성이 됐을 때는 사이클론에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다 아울렛 쪽으로 빨려나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이 저희 분무건조기를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 중에 하이 퍼포먼스 사이클론이라는 액세서리가 있고, 요거를 함께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작은 입자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하신 내용 중에 PTFE 멤브레인 필터가 저희가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PE 재질, 폴리에스터 재질의 아울렛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테프론 재질의 멤브레인 필터도 이제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차이는 모든 생성되는 입자 모든 거를 다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테프론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E의 필터를 사용할 때 거기에 걸러진 입자는 다시 수거하기가 좀 어려운데, 테프론 멤브레인을 쓰시는 경우에 여기에 걸러진 입자는 다시 걷어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얘는 말 그대로 또 필터 역할보다는 거의 그냥 멤브레인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 시료를 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 고가의 소량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사용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한 좀 상담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카라멜화가 된 경우에 당의 양을 조절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말토덱스 양을 조절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비율이 잘 안 맞아서 저희는 당과 말토덱스트린의 함량이 1대1로 맞아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당의 물질이 월등히 많아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합물의 녹는 점이 100도씨면은 보통 안정성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렛 온도가 저희 이제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20도에서 물을 건조를 시킬 때 아울렛 온도가 70도 내외로 많이 외부 조건이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은 그 정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녹는 점이 100도라고 하면은 분무 건조를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바깥으로 빠져나간 경우에 미세 입자를 회수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꼭 회수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PTFE 멤브레인을 아울렛 필터로 해서
좀 적은 양의 시료를 사용을 하고 또 전체 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국내 제약사에서 스프레이 드라이를 통해 제품화한 경우는 뭐 제가 뭐 제약사의 그 사례를 다 제가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판매된 뭐 레퍼런스 사이트는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해서 몇 가지 업체들을 뭐 소개해 드릴 수는 있고요. 요거는 제가 뭐, 예, 별도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료에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제습장 치료 용매 제거를 뭐 100%면은 이 효율에 따라서 뭐 전체를 다 회수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이제 배출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오픈 모드로 해서 이제 외부로 배출을 하고요. 이제 이 제습제라고 이제 하는 거는 사실 이번 시간에는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기기 앞단에 놓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는 여름철 실험실 공기하고 겨울철 실험실 공기가 습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습도의 차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앞단에 그 제습기의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장치입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해 보지는 제가 않아서 그, 예, 유기용매하고 같이 혼합된 상태에서 문의를 하신 거라면은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수분 제거는 가능하고요. 이너트루프에 유입되는 수분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에 공복 건조를 하면은 이게 유산균 같은 경우에 이제 변성 온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응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안 붙이고 벽면에 붙는 거는 유산균 때문에 붙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만 실험 분무 건조를 하는 경우에는 샤워에 이제 많이 붙지가 않고 잘 될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예, 뭐 저희 다음 질문 보시면은 제한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저희 자료에도 아까 리미티드라고 이제 돼 있어서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이 손질되는 부분이 이제 외부로 다 빨려 나가서 손질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유리 벽면에 묻는 것들도 손질로 볼 수가 있겠죠. 걷어낼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시료들을 다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분무 건조를 했을 때 수율을 최대 70%까지라고 이제 저희 자료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들어진 입자가 굉장히 작다거나 굉장히 가벼운 시료라거나 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이 아울렛 쪽으로 빨려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 같은 경우에나 만들어지는 입자의 크기 이런 것들은 실제 작업을 해보기 전에 얼만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브로셔상에는 최대 70%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준비한 내용들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또 질문하신 부분들은 또 이제 답변을 좀 최대한 드린다고 했는데 좀 더 부족하다 생각하신 부분들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